서유진은 낡은 스쿠터에 몸을 싣고 밤의 도시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자였고 진실을 좇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죽음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다.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오늘 소속인 그녀는 거대 언론의 비웃음 속에서도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따르는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유진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진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초호화 호텔이었다. 정식 초대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위조된 출입증과 진실을 향한 절박함이 들려 있었다. 오늘 밤 그녀는 반드시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민을 만나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히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이 거짓된 미소를 나누는 그곳에서 유진은 이방인이었다. 값싼 정장은 주눅이 들었고 어색한 걸음걸이는 모든 이의 시선을 끄는 듯했다. 그녀는 애써 샴페인 잔을 든 채 벽에 기대어 목표물을 찾았다. 저 멀리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홀로 섬처럼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강태민. 28배 나이에 제국을 물려받은 젊은 황제.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빛은 그를 더욱 신비롭고 위압적으로 만들었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갈 타이밍을 노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을 떨고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짧은 목례나 무심한 눈짓으로 답할 뿐이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지루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잠시 그가 인파를 벗어나 한적한 테라스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지금이었다. 유진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닿는 테라스에서 그는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민 대표님. 유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심하게 훑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에 유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챈 것이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오늘 서유진 기자입니다. 태영건설 부지 매입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유진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간을 끌 여유가 없었다. 강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태영건설, 그 이름이 나오자 그의 주변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는 인터뷰를 할 장소가 아닌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인터뷰 요청에 한 번도 응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스토킹과 취재를 구분 못하는 기자인가?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 사진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5년 전 붕괴된 상가 건물 사진이었다. 진성그룹이 최근 매입한 태영건설 소유 부지, 바로 이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당시 부실공사 의혹이 있었지만 헐값에 합의되고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태영건설 박동훈 회장이 있었습니다. 진성그룹이 이런 논란이 있는 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이유가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태민은 사진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경멸해서 차가운 분노로 바뀌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다.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사진을 향해 손을 뻗는가 싶더니 이내 거두고는 경호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순식간에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유진의 양팔을 붙잡았다.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잠깐만요. 대표님, 이대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엔 분명 검은 거래가. 유진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녀는 무력하게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강태민을 노려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찬 것처럼 그의 세상에 서유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호텔 밖으로 거칠게 내팽개쳐진 유진은 구겨진 옷을 털며 일어섰다. 모멸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태민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기려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다시 스쿠터에 올라타며 중얼거렸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유진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라이트를 깜빡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갔다. 차창이 내려가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과거 태영건설의 회계팀 직원이었다. 약속한 물건은 가져오셨나요? 유진의 물음에 남자는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며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5년 전 비자금 내역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박동훈 회장이 당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기록입니다. 이걸로 부실공사 수사를 막았어요. 내 이름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걸로 끝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해드립니다. 유진은 USB를 소중하게 품에 넣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영건설의 부실공사, 박동훈 회장의 비자금,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인 진성그룹의 강태민. 거대한 부패의 연결고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은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을지 모를 진실의 파편이었다. 다시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불길하고 서늘했다. 백미러를 흑입보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집요한 추격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스로틀을 더욱 세게 감았다. 골목길로 접어들어 그들을 따돌리려 할 때였다. 좁은 길 저편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튀어나왔다. 경적을 울릴 새도 없이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스쿠터가 옆으로 쓰러지며 아스팔트 바닥을 긁었다. 트럭은 그녀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넘어진 스쿠터 옆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방금 전의 상황은 명백한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녀가 손에 쥔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잔혹하고 분명한 메시지였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덮쳐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방금 전 연 회장의 소란을 떠올렸다. 서유진. 그녀의 당돌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 그녀의 눈빛은 처음 겪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두려움도 탐욕도 아닌 오직 진실을 향한 집요함. 그는 그런 종류의 인간을 경멸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상주의자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방금 전 호텔을 나간 서유진 기자가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사고? 고의적인 위협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미행했고 골목길에서 대형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저희 팀이 미리 손을 써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경고입니다. 박동훈 회장 측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박동훈, 그리고 5년 전의 그 사건. 그는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육중한 원목 책상, 그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이자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신문기사 스크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도심 상가 붕괴, 20여 명 사망, 부실공사 의혹, 그리고 사망자 명단 속에서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서진환, 직업, 기자. 태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설마. 그는 즉시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서유진 기자, 가족관계를 알아봐.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서진환 기자의 외동딸입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5년 전 그날의 풍경이 떠올랐다. 사이렌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지던 사고 현장,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건물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아버지를 다그치던 박동훈 회장의 목소리. 강 회장,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진성그룹의 원죄였다.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렸던 진성그룹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박동훈 회장과 손을 잡았다. 태영건설의 부실공사 진실을 덮어주는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 더러운 거래 덕분에 진성은 살아남았고 지금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서진환 기자는 그 진실을 파헤치다 죽었다. 이제 그의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었다. 서유진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아버지의, 그리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신의, 김 실장. 태민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부터 서유진 기자를 보호해. 그림자처럼 그녀가 모르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간밤의 사고는 생생한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상처를 대충 소독하고 절뚝거리며 낡은 아파트를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집주인이 갑자기 찾아와 긴급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며 두둑한 보상금과 함께 이사를 요구했다. 평소 아파트 입구를 어슬렁거리던 동네 불량배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무실에 출근하자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폐간 직전이던 진실의 오늘에 거액의 익명 후원금이 들어와 모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동료들은 기적이라며 환호했지만 유진은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모든 우연의 배후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태민. 이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녀를 막기 위해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녀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의 진실을 돈으로 사려 하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한 고급 일식집에서 박동훈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여우처럼 교활한 미소를 띤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젊은 나이에 그룹을 잘 이끌고 있어. 자네 부친이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태민은 표정 없는 얼굴로 답했다. 그런데 말이야.
박 회장은 회 한 점을 집어들며 본색을 드러냈다. 요즘 아주 당돌한 아가씨 기자 하나가 엉뚱한 곳을 쑤시고 다니더군. 5년 전 일 말이야. 강 대표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건 어른들의 일이었으니까.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진 빚 잊지 않았겠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과거의 약점을 들먹이며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태민은 차가운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저는 제 사람과 제 그룹의 명예를 지킬 뿐입니다. 아버님의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허허, 유산이라. 좋아. 하지만 명심하게. 너무 깊이 파고들면 다치는 건 자네가 될 수도 있어. 박 회장과의 만남은 태민에게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USB에 담긴 자료 중 가장 가벼운 것, 태영건설의 사소한 회계 부정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터뜨렸다.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박동훈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기엔 충분했다. 그것은 그녀의 선전포고였다. 기사가 나간 직후 예상했던 보복이 시작되었다. 편의점에서 늦은 저녁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유진 기자 맞지? 잠깐 우리랑 얘기 좀 하자.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유진은 뒷걸음질 쳤다. 그들이 원한 것은 USB였다. 한 명이 그녀의 가방을 거칠게 빼앗으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유진에게 김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진 기자님,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민, 자신을 경멸하고 내쫓았던 남자, 돈으로 자신을 회유하려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구했다. 적이인지 아군의인지 알 수 없는 그의 행동에 유진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물었다. 왜 이러는 거죠? 강태민 대표가 원하는 게 뭡니까? 김 실장은 그저 묵묵히 차문을 열어 보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 실장이 운전하는 차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남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초호화 레지던스로 향했다.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가 멈춘 곳은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 앞이었다. 유진은 내내 입을 굳게 닫은 채 저항했지만 김 실장은 묵묵히 그녀를 이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진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곳에 사는 사람의 영혼처럼 텅 비고 외로워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강태민이 서 있었다. 여기입니다.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서유진 씨는 여기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배려가 아닌 통보였고 보호가 아닌 감금 선고처럼 들렸다. 유진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내 덕분에 그 인생이 아직 붙어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태민은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유진 씨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이 죽기라도 하면 박동훈 회장을 향한 쓸데없는 관심만 커지게 될 겁니다.
그건 나에게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조치입니다. 내 계획에 방해되지 않도록 얌전히 여기 있어 주어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지독하게 이기적이었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유진은 어젯밤의 트럭을 떠올렸다.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황금 세장에 갇혀 그의 인형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한 동거는 시작되었다. 첫 며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유진은 그가 내어준 게스트룸에 틀어박혀 노트북과 씨름했다. 태미는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광활한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은 서로의 그림자조차 피했다. 하지만 완벽한 단절은 불가능했다. 유진은 식사도 거른 채 자료 분석에 매달리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방문 앞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정갈한 음식 쟁반이 놓여 있었다. 강태민의 지시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 무심한 배려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태민은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 그는 희미한 불빛 아래 거실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자신과 꼭 닮은 미소를 띤 중년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녀의 아버지 서진환 기자였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태민의 얼음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소파에 있던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잠에서 깬 유진은 어깨에 둘러진 담요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가정부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다. 차갑고 이기적인 줄로만 알았던 남자의 예상치 못한 모습에 그녀가 쌓아 올린 편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들은 그들의 숨막히는 평화를 가만두지 않았다. 유진이 몸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아챈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해왔다. 그녀의 직장인 진실의 오늘 웹사이트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모든 기사와 자료가 삭제되었다. 평생을 바친 동료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유진에게 USB를 건넸던 내부 고발자가 한강 다리 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명백한 타살임을 직감했다.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유진은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신념이, 진실을 향한 욕심이 결국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것만 같았다. 그녀가 서재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강태민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앞에 파일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건 박동훈 회장이 당신의 제보자를 어떻게 협박하고 그의 가족들을 이용해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파일 안에는 녹취록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다. 태민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박동훈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당신의 조사는 내 전쟁의 신호탄이 된 셈이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이 싸움이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 역시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USB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당신이 가진 증거와 내가 가진 힘을 합칩시다. 당신은 진실을 원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과오를 바로잡고 싶소. 목표는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와 고통을 읽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넓은 서재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을 담은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태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청하며 전략을 구상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끝나고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민의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서유진은 USB에 담긴 암호 같은 장부들을 해석하며 인물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강태민은 그의 방대한 정보망과 재계 지식을 이용해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그들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유진은 태민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고 태민은 진실을 향한 유진의 집요함과 따뜻한 인간미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던 중 유진은 결정적인 이상점을 발견했다. 태민이 어렵게 가져온 진성그룹의 5년 전 재무자료와 비자금 장부를 대조하던 중이었다. 상가 건물이 붕괴된 바로 그날 진성그룹의 한 위장 계열사에서 박동훈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었다. 단순한 로비 자금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나도 컸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끔찍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처럼 보였다. 이 돈, 뭔가 이상해요. 유진의 지적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김 실장을 통해 그룹의 가장 깊은 곳, 선대 회장만이 열 수 있는 비밀 금고의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그가 평생 열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한 장의 이면 계약서는 태민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건물이 붕괴되기 전부터 태영건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파산 직전이었던 태영건설을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강 회장은 그 사실을 묵인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진성그룹의 힘으로 사건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십 명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공모자이자 살인자나 다름없었다. 아, 아버지, 태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가 평생 존경하고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이 실은 피비린내 나는 죄악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두었다. 차갑고 완벽했던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남자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유진은 문 밖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흐느낌을 들었다. 적의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 유진은 그에게 증오가 아닌 연민을 느꼈다. 그 역시 아버지라는 거대한 이름의 피해자였다. 한편 유진을 돕던 진실의 오늘의 편집장이자 그녀의 스승인 오 반장은 독자적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공사를 맡았던 핵심 기술자를 수소문 끝에 찾아내 그의 양심 선언을 받아내기로 약속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결정적 증인을 확보했다. 오늘 밤 10시 인천항 제3창고 혼자 와라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박동훈 회장의 감시망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유진은 고뇌에 빠진 태민을 두고 갈 수 없었지만 오 반장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다.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며칠 만에 문을 열고 나온 태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이젠 나도 도망치지 않을 테니. 두 사람은 김 실장과 경호팀을 대동하고 약속 장소인 인천항에 버려진 창고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증인이 아닌 함정이었다. 창고 안에는 박동훈 회장의 수하들이 피투성이가 된 오 반장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애어서 와라, 서유진 기자. 내 스승이 아주 용감하더군.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괴한들이 수의 파이프를 들고 사방에서 나타났다. 즉시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태민과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유진을 보호하며 싸웠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 반장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기술자에 잡힐 진술서를 꺼내 유진을 향해 던졌다. 유진아, 받아.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순간 한 괴한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오 반장의 머리를 강타했다. 안 돼요. 유진의 절규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오 반장은 피 묻은 진술서를 손에 쥔 유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꼭 저들을 심판해다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희생으로 겨우 퇴로가 열렸고 태민은 유진의 팔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창고를 빠져나왔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진은 피로 흥건히 젖은 진술서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스승의 차가운 시신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오 반장의 피가 묻은 진술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채 두 사람의 참담한 패배를 증언하고 있었다. 유진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창밖을 바라보았고 태민은 죄책감에 잠긴 얼굴로 깨진 유리잔 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 난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두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지나갔다. 비극적인 사건은 역설적으로 그들 사이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유진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서로의 온기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동훈 회장의 전면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세상이 통째로 그들을 적으로 돌린 듯 했다. 모든 언론과 방송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조작해 기업을 협박하는 기레기로 매도되었고 강태민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묘사되었다.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부녀가 대를 이어 기업을 괴롭히는 악질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그녀의 신상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고 끔찍한 악성 댓글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유진을 향한 인격 살해가 진행되는 동안 태민의 제국 역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박동훈 회장은 국내외 자금을 끌어들여 진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동시에 강태민의 경영 능력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시장에 흘려 주가를 폭락시켰다. 선대 회장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이사들은 박 회장의 이간질에 넘어가 태민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성주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엄청난 압박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좀먹기 시작했다. 태민은 연일 계속되는 긴급 이사회와 전략회의에 파묻혀 지내며 다시 예전의 차가운 CEO로 돌아갔다. 그의 날카로워진 신경은 유진에게까지 상처를 입혔다. 유진은 펜트하우스에 갇혀 세상이 자신에게 퍼붓는 돌팔매질을 속수무책으로 막고 있었다.
태민의 침묵과 거리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증거라고, 자신과의 관계를 후회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오해하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골마 터진 감정은 폭발하고 말았다. 며칠 밤을 샌 지친 얼굴로 돌아온 태민에게 유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망치고 있어요. 제발 여기서 멈춰요. 이 진술서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게요. 나만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녀의 말은 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피로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거칠게 소리쳤다. 이제 와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당신 혼자만의 정의감 때문에 시작된 일이야. 오, 반장님까지 희생됐는데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자고.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쳤나?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입에 올려요. 두려움과 고통에서 비롯된 가시, 돋친 말들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유진은 그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꼈고, 태민은 그녀가 자신들의 싸움을 포기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와 유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유진은 작은 가방을 쌌다. 태민을 구하는 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사라지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잠들기를 기다려 피 묻은 진술서를 품에 안고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가려 했다. 같은 시각 태민은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회사를 지키지도 그녀를 지키지도 아버지의 죄를 씻어내지도 못했다. 완전한 패배였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유진이 막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지 마시오. 강태민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문 앞에 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진의 가방을 보고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마저 없으면 난 정말 모든 걸 잃는 거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절실하게 그의 진심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유진을 잃는 것이 회사와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그는 거친 말로 상처를 준 것을 사과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유진 역시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서진 신뢰를 다시 맞췄다. 그리고 더 단단해진 결의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싸움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다시 돌아온 전쟁 상황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불씨를 찾기 위해 모든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다. 그때 유진은 5년 전 사고 사망자 명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희생자들과는 달리 사진도 유가족 연락처도 없이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는 한 사람. 이진석, 건설 현장 관리소장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흔적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죽은 사람 중에 유령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진의 직감의 태민은 즉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이진석이라는 남자의 행적을 추적했다. 몇 시간의 필사적인 추적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진석은 죽지 않았다. 그는 사고의 모든 진실, 즉 부실 자재 사용을 직접 지시하고 감독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박동훈 회장은 거액의 돈을 주고 그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시킨 뒤 해외로 도피시켜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는 증거,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스모킹 건이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마지막 역전의 기회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건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다. 첫째, 강태민은 적대적 M&A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회장과 세상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킨다. 모두가 그가 항복 선언을 할 것이라 예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선이 기자회견에 쏠린 사이 김 실장과 최정예 요원들이 이진석이 은신해 있는 필리핀의 외딴 섬으로 침투해 그를 확보한다. 셋째, 유진은 남은 인맥을 총동원해 기자회견이 주류 언론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도록 판을 짠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비자금 장부, 이면 계약서, 오 반장의 피 묻은 진술서를 담은 폭로 영상을 준비한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진성그룹 대강당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불안한 표정의 이사진들 앞에서 태민은 굳은 얼굴로 연단에 섰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진성그룹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동훈 회장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 김 실장과 팀원들은 어둠을 틈타 이진석의 은신처에 접근했다. 박 회장이 심어놓은 감시자들과의 짧지만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마침내 이진석과 마주한 김 실장은 그의 양심에 호소했다.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을 유령처럼 사실 겁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한편 기자회견장 뒤편의 작은 통제실에서 유진은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이어폰으로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독수리가 둥지에 착륙했다. 이진석을 확보했다는 신호였다. 유진은 즉시 무대 위에 태민에게 사인을 보냈다. 연설을 하던 태민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정면에 중계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5년 전 무너진 상가 건물의 처참한 모습이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동훈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서렸다.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강태민의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장의 거대한 스크린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고발장이 되었다. 서유진이 밤새워 편집한 영상은 한 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나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생생하게 진실을 폭로했다. 5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 젖은 인터뷰로 시작된 영상은 곧바로 박동훈 회장의 검은 거래가 담긴 비자금 장부의 세부 내역을 비췄다. 유진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내레이션이 돈의 흐름과 함께 부패한 권력의 지도를 그려나갔다. 그리고 화면에는 강태민의 아버지와 박동훈이 서명한 이면 계약서가 클로즈업 되었다. 장내가 숨죽인 가운데 연단에 선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심판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성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무한히 책임질 것입니다. 그의 자기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들의 손으로 아버지의 죄를 단죄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진실의 증거였다. 영상의 클라이맥스는 오 반장의 피 묻은 진술서였다. 생전 그의 목소리로 녹음된 파일이 흘러나오며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필리핀 현지와 연결된 영상이 나타났다. 겁에 질린 얼굴의 이진석 소장이 김 실장 옆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동훈 회장이 어떻게 부실 자재를 쓰도록 지시했으며
사고 후 자신을 어떻게 협박하고 도피시켰는지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라이브로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장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이 모든 광경은 유진이 섭외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고 있었고 여론은 들끓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동훈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그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그를 비호해주던 권력의 방패는 산산조각 난 후였다. 잠시 후 그의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검찰입니다. 박동훈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태민을 몰아쓰려던 이사들은 경외와 존경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룹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택했고 그 결과 더 큰 명예를 얻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유족들을 위한 영구적인 재단 설립과 투명 경영을 약속하며 진성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아버지의 오염된 유산 대신 그는 스스로 정화된 유산을 만들어낸 것이다. 모든 소동이 끝난 저녁, 태민과 유진은 진성그룹 빌딩 옥상에서 서울의 노을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첫 평화였다. 과거의 그림자는 거쳤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던 비밀도 적도 더는 없었다. 정적 속에서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유진 씨, 당신은 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었어. 어둡고 거짓된 내 삶을 비춘 유일한 빛이었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도 죄책감에 잠겨있지도 않았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만이 가득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내 속죄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는 숨기지 않았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상처를, 아버지가 남긴 굴레 속에서 고통받던 그의 진짜 모습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 나도 사랑해요. 당신이라는 위험하고 어려운 진실을 사랑하게 됐어요. 대답을 마친 유진의 입술 위로 태민의 입술이 부드럽게 겹쳐졌다. 과거와의 작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 담긴 첫 키스였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박동훈 회장을 비롯한 부패의 주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그들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까지 모조리 끌어내려 썩은 뿌리를 도려냈다.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운 방향으로 느리게나마 나아가고 있었다. 강태민의 진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다. 과거의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재단은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차가운 황태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라고 불렀다. 서유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자가 되었다. 폐간 직전이었던 진실의 오늘은 그녀의 손에서 가장 날카롭고 용감한 독립 언론사로 부활했다. 그녀는 권력의 감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화창한 어느 주말 아침, 그들은 더 이상 비장한 전사가 아니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집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강태민이 서툰 솜씨로 팬케이크를 뒤집다 반죽을 싱크대에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던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CEO께서 팬케이크 하나 제대로 못 만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잖소. 대신 당신 전문 분야 기사에 투자하는 건 잘하지.
태민은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그녀의 이마에 밀가루를 묻혔다. 두 사람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은 과거에 치열했던 싸움 끝에 얻어낸 가장 소중한 전리품이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조용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5년 전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섰다. 그곳에는 서진환 기자의 이름과 이번 사건의 희생자로 추가된 오 반장의 이름도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유진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가 옳았어요. 그리고 저 이제 행복해요. 태민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한 유가족이 다가와 태민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잊지 않아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민은 유진을 처음 만났던 호텔의 테라스로 데려갔다. 경멸과 오해로 가득했던 첫 만남의 장소. 하지만 이제 그곳의 야경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태민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세상을 얼마나 뒤흔들어 놓을지 전혀 몰랐어. 유진이 돌아보자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어. 당신이 내게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싶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소, 서유진. 유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민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두 사람은 감격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몇 달 후 작은 성당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김 실장과 진실의 오늘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냈던 사람들이 하객석을 가득 채우고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유진과 세상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띤 태민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을 약속했다.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야 비로소 가장 찬란한 무지개가 뜨는 법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이자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영원한 동반자로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